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 캐스터. 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간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세찬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일시 그치고 해까지 납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비가 일시 그친 곳이더라도 우산은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178mm, 성북구와 성동구 등 서울 내 많은 곳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의정부도 150mm가 넘게 오는 등 중부지방에서 100mm 넘는 강수가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충청 이남에 계속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북부와 서부, 전남, 진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와 전남, 경남,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고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은 20에서 60,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더 이어지고요. 내륙 많은 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후 절기 처서인 수요일에는 낮부터 또 중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평년 수준엔 못 미칩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나 차차 맑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날이 개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쓰는 세금이 가장 보람 있게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인수위원 280여 명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민 정책 제안 창구 역할을 했던 광화문 1번가에는 18만 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99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로 꼽고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 52시간 노동, 연차 휴가 의무 소진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부모가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참석해 지난 100일간 성원해준 국민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주말 저녁에 진행된 대국민 보고대회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행사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소속들은 국민들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걷기만 걷게 해줄게. 인디밴드의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한 대국민 보고는 진행자들의 농담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민보고대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야 수석급 참모들 전원과 강경화 외교, 김부겸 행정안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해 국민인수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오셨던 것을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고요. 자살 문제부터 해외 관광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특히 문화 분야에선 유물 보존과 불공정한 음악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역사 유물이 발견되면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 지정과 주변 지역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며 음원 수익의 배분율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 장관과 수석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 신설,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개선 등을 약속하며 국민의 정책 제안을 더욱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 식품안전당국이 오늘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 평가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살충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평가와 폐기 작업을 끝내고 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분석과 집계가 늦어져 발표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위해 평가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용량과 한국인의 연령별 계란 섭취량 등을 고려해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평가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 계란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독성 평가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평가 결과와 함께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수거 폐기 현황도 공개합니다. 산란계 농장과 계란 수집 판매업소, 마트, 음식점 등에서 폐기된 계란의 양을 전국적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4일 국내산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정부는 전수검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져 국민의 정부 불신은 커졌습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내놓는 인체 위해 평가 결과가 얼마나 공신력을 지닐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 트라클로로에탄 DDT가 검출됐습니다. DDT는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농약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 2곳에서 DDT가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DDT의 경우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고 반감기가 길어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했는지 비의도적으로 흡수가 된 건지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싼 만큼 죗값을 할 것이란 친환경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허술하기 짝이 없던 친환경 인증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인 퇴직관료가 주도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친환경 인증제를 두고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었다는 성토가 나옵니다. 전국 산란계 농장 49곳에서 먹으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고 이 중 31곳이 친환경 인증 농가였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가도 37곳에 달합니다.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 품질 관련 출신자들이 포진한 민간업체가 도맡았습니다. 민간업체 5곳, 인증 업무 실무 직원 649명 가운데
85명이 농관원 출신 이른바 농피아입니다. 정부는 마침내 농피아에게 공개 경고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유착까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인증 관리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절반 이상은 친환경 인증뿐 아니라 식품 안전 관리 인증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CJ 제일제당 등 대형 식품기업 거래농가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모두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업체로 분산된 인증기관을 통폐합해 관리하고 농피아가 관여해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유통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식품 제조업체 2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 2, 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결과 2개 식품 제조업체에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모닝빵 등을 판매하는 유일식품과 동해훈제란 등을 판매하는 행복담기 주식회사 등 2곳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의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 폐기했습니다. 네, 어떤 계란이 살충제 계란인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계란 고유 번호인 난각 코드만 알면 살충제 계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더니 번호가 아예 안 적힌 계란까지 나왔는데요. 네, 난각 코드 제도 도입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농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내내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난각 번호가 등록은 돼 있는 겁니까? 난각 번호가 그 부분은 실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손을 떠난 마이크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떠돌다가 장관 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급기야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장명이나 생산자명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번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식약처가 지난 2년간 6곳의 유통업체 계란에 난각 코드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동안 농장 계란 검사를 맡은 농식품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각 코드 제도는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돼 벌써 7년째 시행 중입니다. 표시 방법을 완전 획일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할 겁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계란 이력제 도입까지 내놓은 상황. 도입 7년째 방치되어 온 난각 코드 제도처럼 허울뿐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김밥 속 계란말이, 비빔밥 위 계란 후라이 같은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계란말이와 순두부찌개를 찾는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식당과 풍경을 홍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기름 바른 김에 흰 쌀밥 눌러붙이고 맛살이며 우엉, 단무지를 넣고 둘둘 말아 김밥을 만듭니다. 흔하디 흔한 김밥인데 계란말이 속이 빠졌습니다. 예전보다 한 60% 정도는 싫어하세요. 지단 대신에 이제 국수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유부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김밥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식당 인기 메뉴 중 하나였던 순두부찌개와 계란말이는 이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란말이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점심에. 근데 요새 계란말이들을 잘 안 드세요. 그리고 순두부에도 계란 빼달라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순두부도 덜 찾는 것 같아요. 제빵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빵처럼 계란을 아예 쓰지 않는 제품조차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관련 제품을 만들어 내놓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란이 들어간 제품들이 놓여 있을 매대가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사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수검사 결과 전체의 95.7%의 계란이 저가 판정을 받았지만 부실검사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 불안은 오히려 증폭되는 상황. 살충제 계란 후폭풍에 이 같은 식당가 풍경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계기로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속속 방한하고 있습니다. 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사령관에 이어 미사일 방어청장도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의 방한 자체가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해리 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위협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하이텐 전략사령관과 함께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집착으로 인해 영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평가는 기존의 인식과 사실상 같았습니다. Kim Jong-un moves closer to his stated goal of a preemptive nuclear strike capability against American cities.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에 이어 하이텐 전략사령관도 송영무 국방장관과 만난 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방한하는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도 UFG 연습을 참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브스 청장은 사드 배치와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처럼 미군 핵심 지휘관들의 입단 방안은 그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 군사외교 소식통은 공고한 연합 방위에 대한 미군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지휘관은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육군이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희생된 이모 중사와 정모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추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사는 상사로, 정일병은 상병으로 진급됐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은 오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 5군 단장으로 엄수되며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지난 18일 중부전선 포사격 훈련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 대수술을 예고했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른바 적폐 예산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해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 원조, 문화융성 사업, 보수단체 지원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도 전 정부의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적폐 예산 거론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보수야당은 새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정당도 과거 정부의 씀씀이를 보겠다는 건 여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각종 현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신경전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 참모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결산국회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공식화한 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의 당역 신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친박계 인사의 인적 청산도 예고하면서 보수 통합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언급한 이후 당내 찬반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 만큼 우파 진영에 가치 있는 논쟁이라며 냉정하게 잘잘못을 판단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당내 친박계 인사들의 인적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적 청산의 범위를 극소수 핵심 친박계로 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 파탄에 직접 책임 있는 사람과 그 외에 친박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박근혜 국정 지지 세력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매도할 수는 없다. 홍 대표의 이러한 인적 청산 구상은 보수 대통합론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친박계 인적 청산을 통해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명분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도 함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가운데 홍 대표 역시 보수 통합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아야 되고 또 행위는 괘씸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되죠. 아직까진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 10월 이후 홍준표식 인적 청산이 본격화하면 숨죽이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과의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등을 밝혀낼 수사팀 구성을 마친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우선 최대 30개에 달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급 인물을 불러 기초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이부와 공공형사수사부 2개 부서를 주축으로 국정원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난주 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한 두 부장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검사가 배치됐습니다. 열흘 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팀장급 인물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을 전신으로 하는 늘푸른 희망연대와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연대가 국정원과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우선 이 단체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오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한 송심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는 원 전 원장의 새로운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당시 국정원 다른 고위 간부의 위법 행위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2012년 한 해에만 여론 조작에 사용된 국정원 자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 등에게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 국정원이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건조 중인 STX조선해양 석유 운반선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휴일에도 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들로 12m 깊이 탱크 내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12m 깊이의 탱크 내부로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 조선해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20일 오전 11시 40분쯤. 건조하던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내 RO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탱크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3살 임모 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총 8명이 작업자가 그 주위에 있었는데 사고 난 탱크 내에서 작업하시고 있던 내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휴일인 일요일에도 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는 거의 매주마다 하셨었나요? 말했지. 일이 바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코칭이 났어. 사고 선박은 7만 4천 톤급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으로 그리스 선박 회사에서 발주해 오는 10월 말 인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조선소 대형 참사. 휴일에 일어난 사고인데다 피해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조선업계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비중이 90%에 육박해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00인 이상 조선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비중은 88%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 휴일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조선업계가 안전의무 협력업체를 떠넘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를 키웠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사고 발생 때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경남 창원 STX 조선 해양 선박 건조 현장 폭발로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창원해경 등 30여 명으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합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조만간 사망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령이거나 폐업한 의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시중의 절반 가격에 보철이나 틀니를 해주겠다며 주로 노인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흰색 승합 차량 뒤를 쫓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노인들을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 직접 치과까지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치과기공사 59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서울 중구와 강동구 등 서울 시내에서만 3곳에서 운영된 A씨의 병원은 보철이나 틀니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해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지방에서도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의료 면허가 없는 A씨가 틀니나 보철 시술까지 직접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폐업을 했거나 80대 이상인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임플란트나 치조골 수술도 시술해왔고 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과잉 진료와 그다음에 불법 진료가 행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치과의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이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단기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표준 모형의 도입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을 심사하는 만큼 전반적인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단기 대출 역시 DSR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미래 소득과 현재 소득의 질까지 따지는 신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경우 목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투기 수요 대출은 제한하는 대신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 대출은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되고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연체 이자율을 내리고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탕감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 두 번째는 취약 차주 지원 등의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순히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버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7월 폭염과 폭우에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 잠정치는 101.84로 6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이 8.4%나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상추의 경우 257%, 시금치는 188% 등 전월보다 2배에서 3배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9명 가운데 1명이 현직 교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에서 합격했지만 수도권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른바 반수를 택한 건데요. 교육당국의 교원 선발 정책에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4,854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으로 11.5%를 차지합니다. 합격자 9명 중 1명이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이들의 60%가 넘는 361명은 수도권에 응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278명, 2016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524명이 현직 교원 합격자 중 수도권 응시자였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교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하기 위해 반수를 택하면서 서울교육청의 과도한 초등교원 선발이 교원 수급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초등교원 600명을 모집한다고 밝힌 2015학년도에는 합격자 중 현직 교원 비율이 7.7%였지만 960명을 모집한 이듬해 12%로 급상승했습니다. 지역 교대 졸업생은 물론 현직 교원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임용시험 경쟁률도 명암이 갈립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1.84대 1, 경기는 1.36대 1로 전국 평균인 1.19대 1을 웃돌았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은 응시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관계자들은 수도권 교육청이 적절한 수의 교원을 선발하고 정부 측이 지방 응시를 유도할 방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이번 강수가 아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서해안 등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네, 자세한 호우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새 서울 등 중부와 서해안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제주와 전남 진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로 제주와 이 전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들이 쏟아지는 곳들이 있고요. 네. 주로 지금 비구름들이 전남과 충청까지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20mm, 특히 벼락을 동반한 좀 요란한 비들이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오늘 계속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늘 오전이나 오후 늦게 정도에 돼서 남부지방은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소강 상태 속에서 비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일부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다라고 기상청에서 봤고요. 네. 사실은 오늘 새벽부터 해서 중북부 지방, 그러니까 경기와 영서, 일부 충청 지방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호우 예비특보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만 새벽 4시를 기해서 이들 지역의 예비특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수량이 어제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중부지방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비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예, 사실 전국에서 어제 새벽부터 많은 비들이 쏟아지게 됐고요. 네. 어제 새벽에서 어제 오전까지 그리고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그래서 많은 비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178mm의 비가 내렸고요. 경기 포천에 172mm, 경기 의정부도 153, 인천 옹진군에 139,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들이 이틀 동안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해서 비가 조금씩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정도는 돼야 비가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영서 그리고 전남과 경남, 제주 지방에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도 최고 한 60mm 정도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기상청에서는 그 산사태 그리고 야영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한 1000톤 정도 되는 그 낙석 그리고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많은 곳들에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치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이 지난주 일요일부터 일주일째 비 소식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그치나 했던 이 비가 왜 다시 시작된 걸까요? 예, 아무래도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기압계가 이 서해상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쪽에서 날씨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기압계가 동쪽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비구름을 만들어냈고 그 비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남북의 온도차가 큰 그러니까 북쪽에서의 차가운 공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는 강한 수증기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수증기의 통로에 놓인 지역들 주로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중부지방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은 비들이 쏟아지게 됐고요. 또 제주와 그리고 일부 남해안 지역들은 지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높은 산도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역시 또 큰 구름들,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압계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일째 동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풍이 분다는 것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궂은 날씨 그리고 비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어제 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궂은 날씨를 보였고 날씨도 좀 쌀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5년 새에 가장 적은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에 막혀있던 기류가 점차 풀릴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해를 조금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장시간 비구름들이 이제 머물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궂은 날씨들이 지속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류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비가 내리다가 멈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은 오늘 그리고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정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이후에도 전남과 경남, 제주 그러니까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일 새벽부터 또 오전까지 비가 좀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대만 남쪽 해상에 13호 태풍 하토가 이제 북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가면서 이 태풍의 앞쪽에 있는 수증기들, 이 비구름들이 남쪽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새벽부터 해서 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들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목요일에는 이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 사실 열흘 동안 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겠고요. 날씨의 흐름이 점차 풀리면서 아무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에서는 해가 좀 나면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 중반쯤에 낮 기온이 33도, 그래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더워야 할 것 같은데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인 폭염은 주춤합니다. 남은 여름 기간에 다시 많이 더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연일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는 현재 굉장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초순이 가장 덥고 이후 중순에도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아침 저녁만 본다면 사실 초가을 날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서늘하다 못해 좀 쌀쌀한 날씨까지 네.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날씨의 흐름이 점차 좀 풀리면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남부지방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네. 정도는 무더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5월 달과 6월 달에 경험했던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또는 체온에 가깝게 올라가는 그런 극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에도 낮 기온은 30도를 갓 웃도는 그래서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을지 연습 첫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데요. 각 중앙부처와 시군부 관청에서도 공무원 비상 소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에 나섭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여는데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에 착수합니다. 예결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살피는데요. 법사위와 정무위, 교문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들도 전체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결산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등 일본 측에서는 12명이 참석하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배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주제로 환담할 전망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테러로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북유럽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지대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4월 스웨덴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있었지만 이웃나라 핀란드는 테러 무풍지대였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도 더 이상 테러 청정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지난 18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로코 출신 18세 망명 신청자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제대로 된 신문조차 착수하지 못했고 범행 동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범인이 이번 흉기난동 이전에 보여온 행동을 토대로 테러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범인이 범행 전에 접촉했던 4명의 망명 신청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인이 연약한 여성들만 골라서 공격한 점도 계획적 테러일 가능성에 힘을 보탭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테러 조직이나 범죄단체와 연계된 것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